짜잔, 누가 들을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무도 안 들어왔네. 하나, 둘, 셋, 넷. 여기 들어오면 여기 숫자가 딱 찍히거든요. 여기 1. 시청 멤버가 없습니다. 여기 0이죠, 0. 보는 애가 없는 거야, 지금. 가입은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보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그거 혹시 지금 전화기 있는 사람? 너 들어왔다. 잠깐만. 이게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박태경? 박태경? 자기예요? 아닌데? 태경이 다른 애죠? 자기는 태현. 그럼 태경이하고 형제예요? 형제예요? 아니에요? 그치. 그거만 하나 없네. 목소리가 그렇지. 그래. 반가워요. 반가워. 영서 엄마도 들어와 계신데요? 네, 영서 이렇게 영서 어머니 들어오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여러분 반가워요. 그리고 이게 영서하고 이제는 이거 촬영하는데 한 번씩 봐줘요. 이게 인터넷 상태 때문에 한 번씩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게 화면이 이상하게 변하는데 그때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오케이, 땡큐.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료하고 강의들을 올려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이제 단체 카톡방이 필요하거든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단체 카톡방 만드는 걸 몰라갖고 여기 여기서 영서야. 여기서 반장했으면 제일 좋겠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혜민아, 우리 단체 카톡방 하나만 만들어 줄래요? 얘들하고 여기 있다. 여기 다 있다. 언제가 아직 언제가 그냥 하루 이틀 내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름만 찍어. 얘네들 하고 만든 다음에 날 초대 해갖고 나 초대, 알겠죠? 오현수 조영민. 3학년인데? 3학년 있네. 어떻게 초대해요? 저분들 여기 전화번호 있지 않나요? 전화번호 다 찍히지 않았나요? 아니, 네. 개인정보 이름만 찍었는데. 진짜 이런 예민한 좋아요. 그래서 날 초대해 주, 알겠죠? 제목은 뭐 대구 영재과학고 일반화학 2 이렇게 해갖고 난 초대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면 거기에 내가 많은 자료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서도 여러 가지 질문 사항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가 다 답변 달아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숙제 또 얼마나 잘 하는지 뭐냐면 또 살펴볼 거거든요. 숙제하고 그리고 본 클래스에서도 이제 테스트 같은 거 몇 번 칠 수 있는데 그거 성적 관리하고 하는 것도 그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할 거예요. 내가 그때 1학년 때도 최유한 선생님 관리했었나?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거의 비대면 수업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카톡방으로 여러분들 성적 관리하는 비대면으로 성적 관리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 따로 있어서 그분 통해서 관리가 다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체 카톡방이 꼭 있어야 되니까 하나 꼭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8장 가보세요. 8장. 8장. 이게 옥스토비 책에서 그나마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느껴보셔서 알겠지만 옥스토비 책을 읽기가 좀 어렵죠. 읽기 어려워요. 모든 일반학 책이 그러냐? 아닙니다. 이게 옥스토비 책만 특별히 그런 거거든요. 이유는 옥스토비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죠? 거의 물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화학자는 맞는데 화학에서도 물리화학이라는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거를 전공한 사람이어서 책 자체가 아주 수리적이고 굉장히 물리학적이에요. 그래서 일반학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전공을 10분 살린 부분은 엄청나게 내용이 풍부하고요. 반면에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허접해요. 근데 그건 그러려니 치는데 또 하나 옥스토비 책의 최대 문제는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문장이
이 복문의 중문이 너무 많아요. 보통 자연과학의 영어는 단문이 많거든요. 뭐 끽해봐야 그냥 관계대명사 하나 붙고 이게 끝인데 인양반은 뭐 중간에 삽입구 넣고 막 뭐 글이 완전 뭐 달필이야 무슨 문학 작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그 읽기가 좀 어려워요. 일반 학책이 영어가 이렇게 심하게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책을 읽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많은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도 옥스토비 책을 교재로 썼다가 최근에 이제 바꾸기도 하기도 하죠. 뭐 여하튼 그 옥스토비 책에서 최근에 또 이제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착화음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8장 학교에서 전혀 안 나갔죠? 전혀 안 나갔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선 그리고 그거 이번 우리 만나는 그 횟수가 12번이잖아요. 12번이어서 그거 내가 강의를 어떻게 짰냐면 여러분 2학기 전체 강의를 다 짜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2학기 범위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걸 12번에 다 한다는 건 다 할 수 있죠. 12번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각 챕터마다 이렇게 난이도가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깊이가 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짜놓은 그 커리큘럼은 1학기하고 2학기 한 중간 정도. 아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절반 정도까지의 그 진도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그때 가서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니까 중간고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가 하려고 이게 좀 범위는 좀 좁히고 좀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가 강의를 막 넣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따로 조금 더 수업을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컨셉은 그 일수 컨셉이에요. 일수 몰라 일수? 왜 여기 뭐 이리 지나다 보면 팔에 문신 이렇게 돼지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가방 딱 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 뭐 뭔지 알지? 그 문신 돼지라고 하는 그거지. 그런 컨셉이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보자.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자, 지금 이 챕터에 대한 이제 기초 그 처음 내용부터 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착화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착화물이라는 말이 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교재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코디네이션 컴플렉스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코디네이션 컴플렉스. 그래서 이제 뭐 이 단어가 앞으로 책을 읽으면 많이 나올 테니까 좀 살펴보시면 코디네이션은 배위 결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고요. 컴플렉스는 그러한 물질, 배위 결합하는 그 물질을 지금 컴플렉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배위 결합이라는 건 어떤 특수한 결합을 하고 있는 그 물질을 지금 컴플렉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컴플렉스라는 말의 뜻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 컴플렉스라는 말은 지금 이 화학에서 지금 등장했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에요, 안 쓰는 말이에요? 컴플렉스. 영어 뭐 이렇게 책 읽다 보면 컴플렉스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때 쓰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영어 책에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어려운, 복잡한 뭐 이런 뜻이에요. 어렵고 복잡한 것에다가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런 뜻을 갖는 형용사가 왜 화학에선 이런 명사로 쓰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착화물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얘네들은 옥텟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어머나, 반가워요. 왔어. 우리 오빠 이름은 서진이? 서준이? 알았어요. 박서준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네. 여기. 응?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반가워요. 자. 그래서 이 옥텟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일반 학업 시간뿐 아니라 그냥 화학원 화학도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사실은 루이스 구조 그리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퍼즐 맞추기죠. 간단한 숫자 맞추기, 퍼즐 맞추기인데도 많은 화학적 성격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옥텟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초화학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확립이 됐고 그게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옥텟과 관계없는 화합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질들이 바로 이 베이겔합 화합물들인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20세기 초반 화학자들이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붙은 거냐면 아우 그 어려운 거, 아우 그 복잡한 거 하면서 말을 쓰다가 보니까 그게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이겔합 화합물은 여러분들이 우선 도입 부분에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뭐다? 옥텟하고 전혀 관계없다. 아시겠죠? 이것을 꾹꾹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짜자잔 짜자잔 이것이 이제 베이겔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전 세계 모든 화학책을 뒤져도 이 표현은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M 이건 뭘 줄임말이냐면 금속이요, 메탈. 메탈 알죠? 메탈.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저렇게 이제 보통 대문자 M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L이라고 쓴 거는요.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 원래 표현은 리간드라는 표현입니다. 리간드. 그래서 이제 리간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도 그냥 리간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이렇게 삼국시대 때 뭐 이두라는 문자체계 알죠? 이두. 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배웠죠? 안 배웠어요?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알아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세종대왕 전까지 우리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자를 한자를 가져다가 우리 말의 소리만 이렇게 한자로 이제 따서 이제 표기한 문자 체계가 있는데 그걸 이두라고 하거든요. 이두식 표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발음 그대로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얘는 비공유 전자쌍. 을 가진 비금속 화합물입니다.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아우 반가워요. 리간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교재 있어요? 요거 네,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그 리간드의 L자를 따 쓴 거고요. 여기 점 땡땡 하는 거 보이죠? 땡땡. 이 땡땡이가 지금 뭐라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비공허 전자쌍을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자, 메탈이 있고 여기에 리간드가 있으면 리간드의 비공허 전자가 여기에서 요래. 자,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전자쌍의 제공을 지금 요 화살표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둘 화학의 관습이 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유기화학 부분도 약간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될 건데 이게 참고로 화학에서 쓰는 그 좀 귀여운 표현이 있어요. 바로 전자 이동을 나타내는 방식인데 자, 전자가 혼자 하나의 전자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화학자들이 이렇게 반화살표를 써요. 근데 전자가 이렇게 쌍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온 화살표로 써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반화살표로, 전자가 쌍으로 움직이는 건 온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화학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리간드가 전자 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가 두 개죠. 그게 금속한테 제공된다는 뜻으로, 이동한다는 뜻으로 이런 식의 화살표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베이겔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전자쌍의 일방적인 제공이에요. 일방적인 전자쌍의 제공. 그래서 만들어진 요 M
L 사이에 요 리간디의 비공호 전자가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에 이러한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요 둘 사이의 결합이 100% 공유 결합은 아니고요. 이온 결합성 또한 강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리간드에서 금속 쪽으로 일방적으로 전자쌍이 제공돼서 만들어진 공유 결합을 요거를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코올디네이션 본드. 아시겠죠? 자, 이때 그 일방적인 전자쌍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보통의 공유결합 형성, 자, 그걸 살펴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자주 봤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슈쇼의 비공, 이렇게 이제 홀전자가 하나가 있죠. 최각전자가. 그 다음 또 다른 수소에 또 홀전자가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공유결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홀전자 하나하고 여기 있는 홀전자 하나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요 슈쇼하고 슈쇼가 이렇게 단일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자가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양쪽의 원자에서 전자가 동시에 제공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이루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건 공유결합의 성격이 강해요. 공유결합이라고 해도 거의 뭐 틀리지 않는데, 그 전자가 묘하게도 한쪽에서만 이렇게 제공돼서 공유결합이 만들어질 때를 요걸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배위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배위결합을 하고 있는 요 화합물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사주기 전이금속이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 일반 화학 원에서 다 배운 거거든요. 다 배운 거고, 아마 뭐 이번 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이게 전자배 체벌 분명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잘했을 건데, 이 배기결합 화합물을 할 때는 이 사주기 전이금속 전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주기라고 했으니까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자, 21번의 원소가 누구죠? 스캔디움입니다. 스캔디움. 그 다음 22번 타이타늄, 23번은 바나듐, 24번은 스티브 크롬, 25번은 망간. 그 다음에 26번은 철, 27번은 코발트, 28번은 니켈, 그 다음 29번은 구리, 그 다음 30번은 아연. 보이시죠? 네, 이 10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0개 말이죠. 방금 태연이 같은 경우는 싹 다 잘 외우네요. 박수. 되게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 30번까지, 요 21번, 30번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화학생님들은 그 기초 화학 같은 거 할 때 주기율표 통째로 외우기 막 이런 거 막 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 통째로 외우고 해가지고 막 쪽지 시험 치고 이런 선생님도 있는데, 솔직히 나는 주기율표 다 못 외워요. 나는 진짜 딱 여기까지 외우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번에 30번은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외울 때 나는 이렇게 외워요. 나는 이게 왜 외워야 되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나는 어떻게 외우는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건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잘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스티브 크? 안 따라요? 영서야? 스티브 크? 망페? 코니쿠젠. 뭐 여하튼 알겠죠? 이게 낯간지러워서 더 못하겠어. 어쨌건 10개를 외워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개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세면서 스티브 크 망페 코니쿠젠 이렇게 10개 하겠죠? 더도 덜도 말고 딱 10개. 이 챕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10개의 원서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순서 스티브 크 망페 코니쿠젠 이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의 전자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 18개까지의 전자는 알곤 전자배치랑 똑같죠. 왜냐면 알곤은 몇 주기까지 전자배치예요? 3주기까지 전자배치니까 뭐가 됐건 18개까지의 전자배치는 알곤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알곤의 전자배치가 되면 그 다음 어느 오비탈의 전자배치가 되죠? 바로 3D4S 3D4S의 전자배치가 되기 시작하죠. 오케이. 자, 물론 3D하고 4S 중 어디에 전자배치가 먼저 되죠? 그러니까 알곤 다음이 포타슘하고 칼슘이잖아요. 그럼 19번, 20번의 전자배치가 3D에서 먼저 돼요? 4S에서 먼저 돼요? 4S에서 먼저 되는 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4S의 전자가 우선 2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디오비탈의 전자배치가 될 건데 디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지죠? 10개까지 채워지죠. 그래서 21번에서 30번까지 10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디오비탈에 10개의 전자를 순차적으로 채우면 어떻게? 1, 2, 3, 4, 5, 6, 7, 8, 9, 10. 아까 내가 얘네들 순서를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착화합물 공부할 때 여기에 있는 D오비탈, S오비탈의 전자배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착화합물은. 그러려면 순간순간 이 전자배치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그 시험 문제 풀 때 뭐 선생님이 주기율표 일부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기율표를 보고 찾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외우고 있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외우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 내가 이 외운 순서가 어떻게 쓰이냐면 예를 들면 철 같은 경우 자, 철 보세요. 철 몇 번째냐면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죠?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예요? 6번째잖아요. 그럼 바로 D6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외우고 있으면 전자배치를 금방금방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0개의 전자배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이 전자배치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전자배치를 이렇게 쓰면 3D가 더 안정한 거예요? 4S가 더 안정한 거예요? 이렇게 전자배치를 썼다는 건 이게 안정한 거예요? 이게 안정한 거예요? 이게 안정한 거예요? 이게 안정한 거예요? 전자배치 이렇게 했다는 건 어디가 더 안정한 거예요? 오비탈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글자를 어떻게 써요? 일본은 이게 글자를 이렇게 세로로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아, 몰라요? 알죠? 아, 이제야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 그래?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한자말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지금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글자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슬람어는 어떻게 써요? 이슬람어는 글자 어떻게 써요? 이슬람어는 요렇게 써요. 여기서 다다다다다 요렇게 써서 가거든요. 이 이슬람이 요런 식으로 써요.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영어식이건 한국식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써왔다는 얘기는 항상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정한 전자 배치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D하고 4S 중 누가 4S의 전자가 먼저 채워지긴 하지만 이렇게 전이금속 전자 배치에서 d 오비탈의 전자가 먼저 채워지고 나면 무조건 4S가 더 불안한 최외곽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온화가 어디서부터 진행된다? 항상 최외곽 오비탈인 더 불안정한 4S부터 이온화가 되고 그 다음 d 오비탈이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거는 아마 뭐 일반학 시간에 뭐 전자 배치하면서 충분히 공부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건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 10개의 전자 배치 중에 묘하게도 좀 예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크롬하고 구리죠. 지금 예상으로는 그냥 순차성으로는 4, 2, 9, 2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실제 조사를 하면 얘는 5,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도 어떻게 되냐면 11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은 그 일반학 원에서 뭐 주로 뭐 시험도 치고 설명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건 그것을 지금 베이화학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크롬하고 구리 전자 배치가 조금 예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타타. 어머, 우리 오빠 이름이? 아 맞다, 서준이. 이거 갖고 왔. 내가 줬죠 아까. 그렇지. 아까 늦게 들어온 사람? 요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은? 태경이요? 태경이. 태경이. 여기 앞에 태준, 태큰이 아니, 태클이 아닌데. 뭐였더라? 태현이. 태경이, 태현이. 둘이 형제라던데 진짜예요? 난 출석부에서 보고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태연이, 태경이. 알겠습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사주기 전자 배치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기본적인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자, 두 번째 리간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리간드의 그 일반적인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비공유 전자쌍. 그걸 가진 비금속 화합물. 요거를 리간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요 그림에서 봤다시피 리간드는 이 전자쌍을 줘야 돼요? 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베이결합이 되려면 요 모델링에서 봤듯이 전자쌍을 줘야 돼요? 지가 갖고 있어야 돼요? 보시다시피 줘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금속 화합물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주려면 이 비금속이 스스로의 전기음성도가 커야 남한테 잘 주겠어요? 스스로 전기음성도가 작을수록 남한테 잘 주겠어요?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자를 내가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남한테 주려면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전기음성도가 작아야 남한테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간드의 또 하나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보통이에요. 보통 전기음성도가 작을수록 금속에게 전자쌍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요. 저 방금 말씀드린 전기음성도가 크다 작다와 또 전혀 관계없이 또 베이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지 항상 이게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우선 리간드의 기본적인 성격이고요. 베이결합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여기 준다. 오셔.
자, 리간드에 대한 두 번째 성격 2. 요게 좀 중요하나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킬레이트라고 하고요. 번역이 딱히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말에 저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킬레이트란 이 말이 물론 영어의 단어지만 어디서 온 말이냐면 그리스어에서 온 영어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영어는 되게 여러 나라 말에서 이렇게 왔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어도 좀 들어있고 독어도 좀 들어있고 막 그런데 저 영어에는 저 그리스어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어에서 저 킬레이트라는 어근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물어봐야지. 태연? 태연 맞죠? 무슨 뜻일까요? 네. 자, 박수! 태연이는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네,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뭐냐? 요거. 오! 완전 귀여워. 영상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 요거.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지금 이 킬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찍게.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자, 얘는 첫 번째 일. 바로 이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여러 개야. 비공유 전자쌍이 여러 개여서 금속과 여러 번의 배위결합을 할 수 있는 리간드. 그거를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킬레이트도 그 뭐냐면 리간드의 한 종류인데 그 킬레이트라는 것 안에 비공호 전자가 여러 개가 있어서 금속의 그 비공호 전자쌍을 여러 번 제공해서 배위결합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비금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킬레이트 중에 자, 중요한 예시들이 거기 교재에 소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그림 일례 여러 예시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A번에 뭐 카보네이트, B번에 옥살레이트, C번에 에틸렌 다이아민, 그 다음에 D번에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거 4개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막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시험이나 문헌이나 뭐 이런 책 같은데 많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예로 든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우리 시험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바로 C번입니다. C번 에틸렌 다이아민과 D번 EDTA. 아시겠죠? 특히나 여기서 지금 그 뭐냐면 기기 분석 신청한 사람도 있죠. 네, 뭐 첨단 기기나 뭐 기기 분석 내가 왜 기기 분석이라고 하냐면 저 서울대 화학과에서는 그 과목이 이름이 기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기 분석이라고 들어가지고 입이 익어서 그래. 근데 학교는 이름을 뭐로 붙였다고요? 첨단 기기요. 첨단 기기. 첨단 기기 분석이. 첨단 들어갔네. 첨단. 알겠습니다. 첨단 좋네. 첨단. 네. 좋아요. 하여튼. 자, anyway. 그래서 그 기기 분석 그 분석 강의를 듣게 되면 이 EDTA라고 하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일반화학 과정에서는 EDTA가 잘 안 나오는데 그 분석 수업 듣는 애들은 이 EDTA가 굉장히 자주 나올 거고요.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은 그때 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anyway, 여기서 중요한 게 C번하고 D번인데 우선 더 중요한 건 C번이거든요. C번. 자, 이 C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이름이
에틸렌 다이아민,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합니다. 좋아. 자, 이 에틸렌 다이아민 말이 너무 길죠. 그런데 얘가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줄임말로 EN이라고 씁니다. 축약어로 EN. 그래서 이 표현이 앞으로 굉장히 자주 나올 것이다. 자, 이때 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죠? 그래서 질소, 탄소, 질소 사슬이고요.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 4개, 질소는 결합선 3개가 나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소하고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옥텟을 만족하는 화합물인데, 이때 질소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항상 뭐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의 비공유 전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에틸렌 다이아민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EN 이렇게 많이 줄여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상당히 줄여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냐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 질소가 있는 부분에 수소는 이렇게 묶어서 쓰고, 탄소하고 수소는 생략해서 이런 식의 꼴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귀찮다. 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쓴다? 그냥 모두 다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줄었어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것도 귀찮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자주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녀석인지라 줄여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알겠죠? 앞으로 이걸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에틸렌 다이아민 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에틸렌 다이아민은 두 자리 킬레이트이고요. 분자 크기가 작아요. 금속과 결합각이 항상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90도 근처여야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저 베이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인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질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따질 때 저 각도가 90도다 아니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 특히나 이제 에틸렌 다이아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킬레이트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다 알 필요가 없고 시험에서는 항상 에틸렌 다이아민이 나오는데 그 에틸렌 다이아민이 두 자리 킬레이트고 그 다음에 금속하고 결합이 90도 근처다. 알겠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냐? 자, 어쨌건 얘가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금속이랑 반응해요. 어떤 식으로? 여기 있는 전자쌍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전자쌍이 이렇게 제공이 돼서 금속하고 리간드가 두 번의 이런 식의 베이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금속을 중심으로 한 질소하고의 각도가 요래. 알겠죠?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이런 거죠. 그 금속이랑 두 번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금속이랑 반응할 수 있고 이렇게 금속이랑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무게중심에 있는 금속이랑 두 번의 결합을 해요. 근데 내가 무게중심에 금속이 있다고 했을 때 베이결합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면 금속의 전자쌍을 요렇게 해주면 두 번의 베이결합이 180도가 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 해보세요. 이렇게 어떤 중심에 주먹을 90도가 되게 두 번 찌르는 거하고요. 어느 중심에 180도가 되게 두 번 찌르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어깨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다를걸요? 무슨 말 알겠어요? 확실히 어디가 더 편하고 어디가 불편해요. 요게 훨씬 더 편하죠? 알겠죠? 그게 만약에 내가 팔이 한 3m쯤 된다. 팔이 3m쯤 돼서 팔이 굉장히 길면 뭐 90도가 됐건 180도가 됐건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는 팔 길이 안에서는 이게 보시다시피 서로 두 번의 결합이 180도로 일어나게 하기에는 이 물리적인 저항이 커요. 이런 걸 또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입체 저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에틸렌 다이아민은 90도. 알겠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착화한 물의 성격. 이 착화한 물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착화한 물은 광학적 성격, 자기적인 성격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광학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착화한 물들은 아주 다양한 색깔들을 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지 여러분 물감 알아요? 물감? 좀 그림 좀 그린다. 그 왜 미술 좀 배웠다. 아유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 좀 삭막한데? 아 진짜. 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공계 쪽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잡도 그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죠? 뭐 의대를 가지 않는다면?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다면 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의 필수는 바로 스포츠와 아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포츠와 아트에 민감하지 않으면 자연과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학교 내신에 입시에 바빠서 좀 여력이 없겠지만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스포츠와 아트 아시겠어요? 아트는 뭐 크게 두 가지 미술 아니면 음악이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의 어떤 취미생활로 삼으셔야 이 자연과학도 훌륭한 업적을 낼 수 있어요.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예요.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저건 내 길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 스포츠와 아트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anyway. 그림 그릴 때 쓰는 물감 있잖아요. 색깔이 막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다양하잖아. 그 물감의 색깔이 다 이 컴플렉스예요. 알겠죠? 최근에는 아닌 녀석들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뭐 미켈란젤로 아니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런 사람들 그림 있잖아요. 그때 썼던 그런 모든 물감들의 그 색소들이 전부 다 이 착화한 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착화한 물들의 아주 중요한 물리적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색깔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자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격, 컴플렉스의 그런 두 가지, 그거 이제 자세히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예로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바로 요렇게. 자, 착화한 물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표현이 뭔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자, 코발트. 아까 내가 지웠던 10개의 전이금속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코발트가 지금 여기서 금속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외에 NH3Cl2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가 되냐면 리간드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착화물은 옥텟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옥텟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착화물 자체는 옥텟하고 관계가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이 리간드 있죠? 리간드들은 기본적으로 옥텟을 만족하는 녀석들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NHC가 4개가 있고 CL이 2개가 있다라는 표기는 어떤 뜻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NH3니까 질소가 수소 3개랑 결합하고 비공유전화상 하나 있으면 옥텟을 잘 만족하게 돼 있죠. 요런 게 지금 4개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CL2라는 얘기는요, 요런 식의 염소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요 뜻은 뭐냐면 염소 하나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최외곽전자가 이렇게 8개가 돼야 되거든요. 자, 원래 염소의 최외곽전자는 몇 개예요? 7개죠. 하지만 7개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8개가 됐다는 얘기는 염소의 형식 전하가 1-가 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개? 2개 있다라는 뜻으로 쓴 표기가 Cl2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베이결합 화합물을 처음 공부하면 이런 표현이 이걸 나타내는 건지 이걸 나타내는 건지 헷갈리겠지만 베이결합에서는 이런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여하튼 리간드로 사용하는 비금속들은 전부 다 옥텟을 잘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도록 하시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이 컴플렉스를 표현하는 2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가 1.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배위수. 근데 더 많이 쓰이는 건 역시나 줄임말입니다.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읽고요. 줄임말로 CN이라는 줄임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얘는 뭐냐면 금속에 이루어진 배위 결합의 총 개수를 그걸 배위수라고 합니다. 그 금속 입장에서 배위 결합을 몇 번 했느냐를 배위수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보통이에요. 보통 결합해 있는 리간드 개수가 그게 바로 배위수가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의 경우 배위수가 6이다. 왜냐하면 암모니아 하나당 배위결합을 하고 염소도 Cl-하나당 배위결합을 한다고 하면 총 지금 리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6번의 배위결합을 코발트가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리간드 중에 킬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킬레이트의 경우는 리간드 개수와 바로 요 CN 요 배위수가 다를 수 있겠죠. 이건 간단한 산수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리간드는 하나가 여러 번의 배위결합을 하니까 예를 들면 에틸렌 다이암이 3개면 총 몇 개의 배위결합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6번의 배위결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중심 금속
산화수입니다. 이게 또 저 착화한 물의 성격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 산화수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이라고 하면 뭐 2 플러스다, 3 플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금속의 산화수잖아요. 전이금속을 토대로 착화한 물이 보통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이금속 자체의 성격도 중요한데 그 전이금속 자체의 성격에 이 산화수가 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산화수가 달라지면 그야말로 이온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온가가 커질수록 보통 이제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들하고 인력이 크겠어요, 인력이 작겠어요? 인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화수가 달라지면 이 금속이 리간드들하고의 결합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착화물의 성격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 원소의 이 산화수가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는 코발트가 산화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암모니아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중성이죠. 근데 여기에서 염소는 전하가 어떻게 돼요?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라고 하면 1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 게 두 개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전체적으로 1 플러스라면 이게 지금 전체 이온가거든요. 그러려면 이 코발트가 몇 가야 되겠어요? 바로 3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3 플러스고 바로 전하량 보존을 활용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착화한 물을 두고 그 녀석의 배수가 얼마냐, 그 녀석의 중심금속의 산화수가 얼마냐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됐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거기 178페이지에 한 장 넘겨 178페이지 찾았어요? 자, 거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178페이지에 소개할 게 뭐냐면 바로 1.2의 노멘클레이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영어 단어 노멘클레이처 찾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착화한 물들의 이름 붙이기 되겠습니다. 뭘 붙이라고요? 이름 붙이기. 무슨 말 알겠죠? 이름 붙이기. 그래서 이 이름 붙이기, 이 이름 붙이기가 거기 178페이지에 지금 쭉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또 딱히 읽어보고 싶진 않죠. 아, 그래? 이런 거 막 읽어보고 싶어요? 막? 그런데 시험에 나오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시를 직접 들고 예시 안에서 논리 구조를 쌓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내가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나눠드린 교재 이 이름 붙이기와 관련된 숙제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숙제들을 풀어가면서 그 논리를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착화한 물들의 예시 이름들이 거기 나와 있을 건데 내가 이 이름들을 중요한 이름들을 차근차근 이름을 토대로 설명을 할게요. 그럼 거기에서 논리를 찾으시고 그걸 가지고 나눠드린 교재에 숙제 문제들을 풀어서 내 것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 노멘클레이처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세요.